네, 방금 소개받은 박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조금 전에 장사익 씨하고 태백호 노래 들으니까 이렇게 저도 좀 따라 부르면서 막걸리라도 한잔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평소에 유튜브에서 이미자 장사익 씨가 가요무대 100주년 100회 기념으로 해서 한번 그게 유튜브에 많이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제가 이미자 노래하고 장사익 노래를 좋아하고, 특별히는 또 오늘은 이제 봄날이 간다였는데 채베코, 그죠? 제목이 뭐죠? 유명한 찔레꽃이요? 찔레꽃 아니고 낭만에 대하여 그것도 이제 굉장히 또 좋아하는 노래인데, 아침부터 이렇게 듣게 되니까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연배가 그런 노래 그렇게 좋아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아침에 다 젊어 보이시는데, 또 하여튼 좀 굉장히 흐뭇하고 좋으네요. 그리고 또 성남문화원, 저는 이제 용인 쪽에 산 지가 한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이 성남 쪽에 정기적으로 이제 또 이렇게, 저도 나이는 많지 않지만 이 성남에 주로 야탐령 곁에 주로 병원을 항상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 또 아버님 편찮으셔서 또 이렇게 또 이 성남 모란시장에 아주 열심히 다녀가지고 하여튼 친숙하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좋은 기회에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 러일전쟁 120주년을 기념해서 이렇게 이제 저한테 특강을 요청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좀 당혹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문화원 차원에서 이렇게 기획할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느 국가기관이나 이렇게 큰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의 큰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올해 학술회의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특강으로 러일전쟁 11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는 없어요. 근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의미를 제대로 못 깨닫고 있는 건데, 이 성남문화원에서 이 러일전쟁을 이렇게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하셨어서 굉장히 사실 좀 놀랬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래도 좀 제가 러시아 쪽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켜달라. 오히려 제가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오히려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국사를 전공하는데요. 한국사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독립운동사를 합니다. 독립운동사 가운데서도 이제 경기도, 제가 이제 수원대학에서 한 38년 정도 봉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지역사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해외 쪽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앙아시아 이런 쪽에 우리 한인들, 디아스포라 또는 독립운동, 이민사 이런 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도 좀 관심을 두루두루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과, 제가 근데 러일 전쟁을 전공하는 사람들은요, 러시아를 전공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제 러시아 쪽에서 러일 전쟁 또는 이제 일본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이제 또 일본사적인 시각에서 러일 전쟁. 근데 한국사 하는 사람에서는 러일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한데 러시아도 알아야 되고 일본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다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한국사 하는 사람들보다는 대외 관계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대외 관계사는 또 정치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께서 강의를 들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민원 박사님한테 지난주에 강의 들으셨죠? 그렇죠? 이민원 선생님이 이제 고종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대외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은 이제
저는 이제 주로 많이 돌아다니는 형이고, 그 이민원 박사는 이제 차분하게, 조용하게, 말도 또 조용조용하게, 약간은 여성스럽게 하시는 스타일이고요. 저는 뭐 또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좀 활달하고 또 남성스럽게 이렇게 좀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일반 역사도 하지만 저는 답사를 많이 다니는 사람입니다. 국내외. 그래서 국내외 답사 해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박물관 일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일요일 날 10시, 11시나요? 그때 이제 TV에서 진품명품 이런 거 하죠? 근데 진품명품을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감정위원들 있죠? 그 감정위원들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박물관에서 유물을 구입 심사. 이게 얼마, 이게 얼마, 이게 가격 매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좀 일반 역사학자들보다는 좀 멀티,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연구도 하고 또 사진첩도 많이 내고 또 답사기도 많이 내고, 그래서 이제 국내외의 답사 해설이라든가 박물관 전시 기획, 그 다음에 유물 심사, 가격, 뭐 이런 거를 중체적으로 좀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러일전쟁과 한국인이라는 주제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수원대학에서는 작년 8월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수원대학 교수를 좀 오래 했어요. 37년 8개월. 그러니까 20대 대학 교수가 돼서 운 좋게도 좀 봉직을 오래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려학술문화재단이라는 독립운동가를 추모하고 선양하고 또 뭐 발해라든가 뭐 이렇게 독립운동 쪽을 이제 그 장학금도 주고 학술 지원하는 고려학술문화재단이라는 게 서초동 쪽에 있는데, 거기 재단 이제 이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보자. 네. 그리고 잘난 척 오늘 살짝 할게요. 저는 이제 언론 매체에도 좀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강연 쪽에도 많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프로가 JTBC에 있었죠. 거기도 이제 제가 출연을 했었고요. 또 KBS에 최근에 이제 종영이 됐는데 역사저널 그날 거기도 출연했었고, 이거는 이제 그 요새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10분부터 8시 10분까지 KBS 1채널 있죠, 9번. 그래서 이슈픽 쌤과 함께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번 주 6월 2일 날, 이번 주 일요일 저녁 7시 10분부터 8시 10분까지 제가 1시간 동안 강연합니다. 그러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났죠, 반갑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여러분 꼭 좀 봐주세요. 7시 10분부터 8시 10분까지.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그 6월 달이 호국보훈의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특히 이제 국내외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무덤들 있죠. 그리고 해외에 있는 분들은 이제 국내로 이렇게 모셔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현충일 특집으로 해서 KBS에서 했는데, 이제 제가 좀 국내외를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강연합니다. 그래서 이 잘난 얼굴을 이번 일요일 날 꼭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만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남문화원이요, 그죠? 아주 초특급 강사를 오늘 모시고 온 거죠? 성남문화원의 능력입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국인들의 이주, 그러니까 국내에서 해외로 뭐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미주라든가 미국, 멕시코, 쿠바 뭐 있죠 등등 해서 우리 한국인들의 해외 이주, 예컨대 이런 거예요. 경기도 사람, 성남 사람들이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데 가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활동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특히 경기도 사람들 제가.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사 전공입니다. 원래 이제 이곳은 남한산성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구한말의 의병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창복 의병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활동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도 쪽의 의병이라든가 계몽운동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독립운동사, 그래서 제 저서가 한 50여 권 됩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서가 제일 많은 사람, 그러나 질적으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양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제가 많은데 일반 연구소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진을 주로 전공하기 때문에 사진첩, 옛날 사진들 있죠. 옛날 사진첩.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역사 사진으로 본 성남의 옛 모습. 그래서 제가 예컨대 근대 화성의 옛 모습이라든가 근대 수원의 옛 모습 이런 사진첩들도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의 옛날 사진들. 그러니까 사진을 감정하고 평가하고 가격도 매기는 그리고 박물관에 전시하는 그런 역할도 이제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답사기, 만주 답사기, 러시아 답사기 등등 문화원에서도 해외 탐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에 제가 이제 직접 가서 해설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학생이라든가 선생님들이라든가 공무원 또는 재벌 회장님들 예컨대 SK 최태원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 다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해설. 그래서 답사기들은 만주 답사기, 러시아 답사기, 중앙아시아 답사기 등등. 그래서 한 50여억 원 정도 제가 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빨간 거가 되나요? 요건가? 요거네요. 그래서 러시아나 그리고 이제 제가 제동포청 파견으로 러시아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또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등등 이런 데 가서 고려인이나 해외 동포들 대상으로 해서 선생님들한테 주로 강의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잘난 척. 그래서 제가 2022년에는 외교부 장관 표창도 받고 2023년 작년에는 또 문광부 장관 표창도 받고 근데 제가 이제 구태 이런 거를 쓴 게 자랑스러운 것은요. 딴 게 아니라 물론 제가 대학 교수를 38년 했으니까 정년퇴직할 때 훈장 받았어요. 훈장 받았는데 행안부 장관으로 해서 대통령으로 해서 받았는데 저는 이제 대학 선생들은 일반적으로 훈장을 받으면 저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교육부 장관, 교육부잖아요. 학교는. 근데 저는 역사학자로는 최초로 외교부 장관 표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관계 쪽에 조금 이렇게 좀 다른 이렇게 한국사 하는 사람보다는 밝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아까 이거 잘난 척했죠? 차이나는 클래스, 역사자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러일 전쟁입니다. 러일 전쟁 120주년이라고 했죠. 1904년인데 2024년이죠. 그렇죠? 120주년인데 러일 전쟁이 우리한테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하고의 관련성 속에서 그렇죠? 아까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일본이 한국에 있어서 러시아를 제치고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성남문화원에서 러일 전쟁을 특집으로 다루는 이유는 바로 한국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러일 전쟁 자체보다도 그리고요 지금 현재 일본의 가상 적국 중에서 제일 큰 나라는 어디냐면 러시아입니다. 일본. 왜 그러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의 북방에 있는 큰 섬이 어느 섬이죠? 사할린이 있는, 그렇죠. 사할린이 있고, 사할린은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일본 땅으로 제일 북쪽에 있는 거. 오키나와 진짜 알죠. 응? 착각하셨어. 약간 긴장하셨어. 그렇죠. 북해도죠. 북해도 위에 열도가 있어. 그 열도 이름. 네? 쿠릴열도. 잘하시네. 그 북방옥에서 쿠릴열도. 그게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점령했어요. 그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일본이 패전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국전쟁 때 북한 지역을 우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수복해야 된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까지 통일을 해야 되는데 북한을 우리가 접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결국은 나라를 빼앗겼어요. 서울, 자기네 국토를, 영토를. 어디? 북방에 있는 쿠릴열도를 뺏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끊임없이 쿠릴열도를 되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일본의 1차 가상 적국이 어디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입니다. 근데 일본과 러시아하고 일본은 그 전에 러일 전쟁이라는 큰 전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 제2의 러일 전쟁의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사태가 심각해지면. 지금 현재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한 그룹이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한테 끊임없이 무기를 대주고 있는 데가 중국하고 북한입니다. 중국하고 북한이에요. 러시아, 북한, 중국이 한편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요, 북한은요, 뒤에서 계속해서 화장실 가서 웃고 있어요. 왜 웃고 있는지 아세요? 러시아가 전쟁을 하니까 많은 물자라든가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속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러시아를 지금 지원해주는 나라가 별로 없죠. 원래는 인도의 지원도 받으려고 그랬는데 인도가 그냥 나몰라를 하고 있어요. 인도는 미국 편도 안 들고 러시아 편도 안 들고 있어요. 중립지대예요. 근데 중국은 지금 러시아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로부터요 아주 값싸게 천연가스를 엄청 받아내고 있어요. 그리고요 북한은요 지금 얼마나 김정은이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러시아한테 끊임없이 그 탄약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신 받잖아요. 그죠? 요번에 뭐 인공위성인가 뭐 또 하나 쐈는데 이거 실패했어요. 근데 엔진 발사 기술을 러시아로 제공받았어요. 지금 현재 딴 거보다도 북한이 뭐를 제공받고 있냐면은 러시아로부터요 식량을 제공받고 있어요. 식량. 그 가운데서 밀 생산량이 제일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가요 우크라이나, 인도, 러시아가 많아요. 밀 곡창지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러시아가. 그래서요 지금 북한 애들 평양에 있는 애들이요 정말 빵을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평양에 빵 공장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최신 정보에 따르면 북한 애들이 지금 빵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포탄을 파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북한은 김정은이가요 지금 이렇게 입에 확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러시아, 북한, 중국 이게 한편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미국, 일본이 한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이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러시아와 일본과 러시아다. 북방 영토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또 뭐가 있어요? 한국 있잖아요. 한반도가 또 전쟁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쟁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방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 타이완. 이쪽이 지금 간단치 않은, 지금 현재 중국이 타이완을 포위하는 그런 훈련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제관계를, 현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가 바로 러일 전쟁 발발 120주년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별 감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국내 쪽에만 자꾸 관심이 있고 정치적인 파벌, 싸움, 선거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국내는 경제가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림살 제가 해요. 예? 그리고 집사람 요번에 제가 생활비 올려줬어요. 매달 30만원씩 주다가 이번 달부터 50만원으로 올려줬어요. 제가 이제 그 연금 생활자니까 돈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제 통장 갖고 이렇게 물건 사고 뭐 저거 하다 보니까 아이고 뭐 그냥 장바구니 물가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우리 국내 상황과 더불어서 국제적인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올해는 또 어떤 의미 있는 해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로 이주한 지 올해가 1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60주년이 될. 1864년에 최초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 땅, 두만강 건너서 러시아 땅으로 갔었어요. 1864년에. 올해가 바로 160주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온 한인들, 한국인들, 그 사람들 흔히들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고려인. 그 고려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려인 가운데서 독립운동을 참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성남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시는데. 최재형. 어떻게 최재형을 우리 또 아시네? 오, 그 최재형 그를 6월 6일 날 성남 아트홀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뭐라 그러죠? 뭐를 한다는 거? 뮤지컬을 하는 건가? 예, 뮤지컬. 예, 성남으로 해서. 그래서 이 고려인 독립운동가를 성남시에서 엄청 띄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딱 잘난 척할 게 있어요. 그 최재형이라는 인물을 최초로 발굴하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책 쓴 사람 바로 저입니다. 여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아 근데 우리 선생님 어떻게 최재형을 그렇게 아세요? 바로 나오네. 오, 그러면 잠깐 보자. 잘난 척하는 의미에서 제가 네, 제가 빼칙한 최재형이라는 책을 이렇게 한국 최초로 제가 썼고요. 그리고 이 책으로 인해서 뮤지컬도 만들어지고 이제 기념사업회도 만들어지고 모든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원저자가 주목을 못 받네. 제가 잘난 척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우리 선생님 하나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영감님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선생님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러면 또 우리 모자 쓰신 분이 섭섭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한 권은 여자분 드리려고 그랬는데 두 권 갖고 왔죠. 네, 여기 가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이쁜 여자친구한테 드리세요. 예. 예. 좀 더 갖고 올 걸 그랬네. 이렇게, 근데, 이게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제가요, 1991년에 처음으로 러시아를 갔어요. 그때 갔더니, 최재형이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알더라고. 근데 저는 한국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한국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최재형의 딸이 최올가라고 근데 모스크바에 살고 있더라고요. 모스크바 갔어.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따님 한 번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또, 최 류드밀라라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또, 키르기스탄 공화국에 이스쿨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또 따님. 그래서 이제, 제가 90년대 초에 최재형을 연구하기 위해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을 갔어요. 다 조사하고. 그리고서 논문을 쓰고 책을 썼죠. 근데 아무도 책을 내면 책이 안 팔려. 그러니까 제가 상소를 냈어. 어떻게 상소를 냈냐면 안중근 의사의 배우 세력이 누구냐? 바로 최재형이다. 라고 약간 과장해서 뻥을 쳤어. 그랬더니 책이 팔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기념사업회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뮤지컬도 우리 김준태 선생님이 만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식으로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제가 원저자고 제가 책을 처음 낸 사람인데 제가 연구를 다 해놓은 사람인데 학자로서 연구서를 낸 사람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드라마틱하게 소설 비슷하게 과장이 돼가지고 없던 것도 있는 것처럼 막 뻥이 좀 이렇게 이게 사람들한테 또 잘난 척하고 홍보를 하려면 좀 약간 또 말이 이렇게 좀 과장이 돼야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뮤지컬도 그렇고 기념사업에서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솔직히 좀 과장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를 많이 도와준 것이 최재형이 맞아. 그러나 최재형만이 도와준 건 아니야. 그리고 안중근 의사 도와준 거 말고도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러일 전쟁 있죠. 러일 전쟁에서 장사꾼이에요 원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특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국경지대에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군남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러시아를 잘했어요. 군남업을 해서 군인들한테 먹거리 있죠. 주로 소장사를 했어. 소고기. 그 당시에는 이제 냉장고가 없었어요. 소가 다 고기가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를 우리나라 한경도의 길주 명천이
남쪽에는 수원이 소장이 유명하고 진주 같은데 북한에는 함경도 길주명천이 유명해. 거기서 소를 사가지고요. 그 소를 러시아에 직접 군납업을 한 거예요. 납품. 그 다음에 옷, 그 다음에 그 의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사, 근데 막사 지어주는 거 있죠. 이거로 해서 떼돈을 벌었어요. 그게 바로 최재형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제일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안중근 의원도 도왔어. 러시아에서 제일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 독립운동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재무부 장관이 됐어.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을 후원했어요. 그러니까 최재형은요, 안중근 도와준 것도 굉장히 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안중근을 내세웠을 뿐이지, 안중근 외에도 진짜 독립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전혀 최재형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좀 화술을 좀 썼고, 그리고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최재형을 알게 돼서 또 교과서에 실리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교과서에 실리려면요,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으면 안 돼. 홍보성 자료만 갖고는 안 돼. 제가 살짝은 유명하거든요. 그 유명한 역사학자가 객관적 데이터 줄을 다 달아가면서 연구소를 제출해야만 이게 객관적 타당성이 있구나. 그래야 교과서에 이름이 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덕분에 최재형이 교과서도 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90년대 초에 만났던 따님들 있죠. 세 분 따님, 올가라든가 류드빌라라든가 첼리자베타,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아무도 우리나라에서 최재형을 몰랐어.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그러니까 잊혀진 11대의 항일 영웅이에요. 우리 독립운동의 영웅이에요, 최재형. 예? 근데 그런 사람을 발굴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이 대목에서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러일전쟁으로의 전쟁 특수. 그러니까 우리 한국전쟁 전쟁 특수에서 떼돈 번 놈이 누구예요? 일본이에요. 바로 일본.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베트남 전쟁의 특수를 부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부 고속도로도 닦고 등등 박쥐 대통령 때. 예? 그러니까 러일 전쟁 특수로 인해서 러일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최재형이 큰 돈을 벌었고, 그 돈을 바탕으로 우리 독립운동을 후원을 했다. 그래서 러일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빼치카 최재형, 빼치카라는 뜻은요, 여러분 빼치카 남자분들 다 아시죠? 나이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군대에서 난로, 벽난로, 그렇죠. 아유 정확하시네. 그 벽난로인데 그 별명이 빼치카예요. 옛날에 꼬마들이 빼치카 이렇게 불렀대요. 그 왜 불렀냐라고 제가 물어봤어. 근데 그때 어려서 최재형을 본 그 모스크바 대학 한국학 대학에 우리나라에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박미알 교수라고, 근데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했더니 최재형이 너무나 따뜻한 사람이라서 애들이 빼치카라고 해요. 난로처럼 따뜻한 사람. 뭐가 그렇게 따뜻하냐? 이 사람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군수를 했어. 요새 식으로 말하면 지자체 장이야. 장인데 이분이 자기 봉급 받아가지고 그리고 부업을 많이 했대요. 부업을 해가 떼돈을 벌잖아요. 전쟁 특수에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 돈을 그 애들 있죠. 애들을 다 유학 보내줬대요. 그 두만강가였거든요. 두만강한테 유학을 보내줬대요. 어디로?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하바롭스크, 멀리는 상트피터스부르크, 러시아 그 당시 수도, 모스크바 이런 데로, 바이칼 호수가 있는 이렇게 막 이런 데로 유학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없는 사람들한테 베풀고 교육도 시켜주고, 응? 이분이 진짜 마음이 진짜 따뜻한 난로와 같은 사람. 이 사람 원래 노비 출신이에요. 예, 노비 출신이야.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고생했는데 이분만이 옛날에 처음에 러시아 말을 잘했어. 왜냐하면 러시아로 넘어갔는데 러시아 군대가, 러시아 사람들이, 정부가 한국 사람들을 러시아화 시키려고 했어요. 러시아화 시키려고 하는데 한경도 평민들도 넘어가도 우리가 왜 서양 양도깨비한테 배우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서양 놈한테 가서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가 노비니까 최재형은, 네가 노비니까 네가 가라. 그 대신 우리가 돈 대줄게. 그래서 대신 노비들이 간 거야. 그래서 최재형이 러시아 학교에 입학한 최초의 조선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은 러시아를 하는 거지. 단어만 하더라도. 에? 단어만. 알더라도 말이야. 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러시아 말 다 아시죠? 여러분 다 보드카 아시잖아. 보드카 러시아 말이잖아. 그쵸? 에? 그래서 러시아 말 가운데 한마디는 아셔야 돼. 좋다라는 말. 러시아는, 좋다는 말을 러시아 사람은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딱 또, 뭐 하자, 뭐 이런 거 하고. 좋다는 말 한번 러시아 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라쇼. 따라서 해보세요. 하라쇼. 네, 하라쇼가 좋다는 말. 그래서 하라쇼.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자. 뭐 달라. 뭐 이거 뭐 오케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하라쇼뿐만 아니라 다바이란 말이 있어요. 다바이 해봅시다. 다바이. 그리고요. 러시아 말은 러시아 말, 이게 말하려다 보니까 자꾸 뭐가 많이 나오네. 러시아 말은요, 말을 세게 해야 돼요. 세게. 하라쇼!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말을 세게. 왜냐하면은, 러시아는 춥잖아요. 안 들려. 그러니까 말을 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음하라고 하는데, 말을 세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춥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가 없어요. is 이런 게 없어요. I am a professor 그러면 am 그러니까 정관사 부정관사 비동사 am, is 이런 거 없어요. 내가 교수다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I professor I am 이런 거 없어요. 추워 죽겠는데 단어만 갖다 대면 되는 거야 거의. 단어만. 러시아 말은요. 그리고 러시아는 원래 그리스에서 글자가 와요. 그리스에서 글자가 오는데 러시아는 옛날부터요 그리스 정교를 믿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믿으면 러시아 정교, 한국 사람이 믿으면 대한민 정교, 정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 신부님들 술 먹어도 돼요. 우리나라 신부님들도 술 마음대로 먹어요. 목사님은 안 드시지만. 예?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글자를 갖고 오다가 형제들이에요. 형제가 키릴 형제야. 그 자판을 엎어버렸어. 키릴 문자야. 그런 것까지 아셔? 맞아요. 거의 비슷해요. 몽고 글자하고. 예? 키릴 문자예요. 그런데 이 키릴 문자인 이유는 이름이 그 글자를 받아온 사람의 이름이 키릴이에요. 키릴 형제야. 근데 그리스까지 갔다 오면서 긁어가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엔 죽어라 보드카 먹다가 글자판을 엎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글자가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기 옆에 X자 있죠? X자를 있나요? 그러니까 러시아 글자는요 몇 자만 알면 돼요. 아이고. 이거 X자 있잖아요. 이걸 하라고 읽습니다. 하. H자를 술 넣고 그래가지고 N자로 읽어요. 영어로 하면 N자로 읽어야 돼요. H자를.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술 먹고 뒤집어다 보니까 R자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써요. 예? 이걸 야라고 읽는데, 예? 이 영어로 하면은 I라는 뜻이에요. 나라는 뜻이에요. 야 프로페서로. 예? 야라는 게 나라는 뜻이에요. 야 프로페서로. 프로페서가 아니라 프로페서. 그쵸? 그 발음이 세게. 왜? 추우니까 안 들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는 놀러 가실 때 글자 알파벳, 즉 키릴 문자가 몇 개만 좀 다르다. 그리고 몽고 글자하고 비슷한데 몽고 글자하고 몇 개가 좀 차이가 나요. 삼자인데 거꾸로 이렇게 된 방향.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몇 자가 몽고 글자하고 약간은 이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글자. 그러니까 러시아 글자는 러시아는 또 슬라브족이고 종교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D 800년대에 나라가 만들어져요. 지금 현재 여러분 계속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있죠. 우크라이나의 키예프라고 하는 키우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원래 러시아의 수도예요. 고대 러시아. 원래 러시아는요 AD 800년대에 나라가 만들어져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 거기가 원래 고대 러시아의 수도예요. 거기 수도였고, 근데 몽골족이 쳐들어와.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 때 몽골족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몽골족이 쳐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도를 옮겨요. 어디로? 그 몽골족이 쳐들어올 수 없는 얼어붙은 땅으로. 그게 바로 모스크바인 거예요. 모스크바로 도망갔어. 거기에서 이제 수도가 생긴 거야. 모스크바. 그런데 북쪽에서 스칸디나비아 삼국 있잖아요. 그 다음 옛날에는 스웨덴의 해군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밑에가 발티크해야. 그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스웨덴이 쳐들어오니까 AD 1700년 정도에 러시아의 그 당시에 그 황제가 피터 대제예요. 피터. 우리 쪽에서 우리는 보통 피터 대제라고 하는데 러시아 말로는 뾰또르 잘하시네. 예, 아이고 이거 참 긴장해요. 잘하셔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피터 대제가 뾰또르 빼르고 1세가 피터 대제 요새를 만든 거야. 요새를 쫙 피터 대제 요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웨덴하고 이제 그 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AD 1700년대 초에 수도가 모스크바에서 상트피터스부르크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터 대제가 러시아의 그 발티케, 거기에 해군이 유명해요. 지금도 발틱 함대야. 예? 발틱해. 이쪽에 그 이제 진출한 피터 대제가 러시아의 최고의 어떤 황제로서 영토를 확장한 그런 임금으로서 황제로서 유명한 거야. 그래서 지금의 푸틴이 자기가 제2의 피터 대제가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설쳐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푸틴의 이상향이 누구냐면 이상적인 인물 피터 대제인 거야. 바로. 그리고요 러시아는요 또 여자 황제가 유명한 황제가 있어요. 이야 이거 참 말 못하겠네. 너무 잘하셔. 에카테리나 여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점령한 그래서 새로운 함대를 또 만들어. 거기가 바로 흑해 함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발틱 함대는 피터 대제, 뾰또르 빼르고 뾰또르 1세, 그 다음에 에카테리나 여제가 바로 흑해를 이제 그 남쪽으로 진출한 그 대표적인 그러한 그 여자 황제 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그러면은 러시아가 국경을 접하게 된 거 있죠. 원래는요 지금 현재 만주 땅 있잖아요. 만주 거기가 원래는 옛날에 고조선의 땅이었어. 거기가 그 다음에 고구려의 땅이었어. 그 다음에 바로 대조영이 만든 발해의 땅이었어. 근데 발해가 거란한테 결국 망해요. AD 900년대. 그러면서 그 만주 땅이 바로 중국 땅이 돼버린 거야. 예? 거란 땅, 거란이 나중에 요나라가 되는데, 그래서 땅이 돼요.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서 청나라까지 내려온 거야. 근데 이 청나라가 1860년에 러시아한테 만주 땅의 일부를 빼앗겨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러시아의 연해주라고 하는 중앙강 건너 그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1860년에 러시아하고 청나라가 북경에서 북경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연해주 땅을 러시아 옛날에 우리 그 영토였던 땅의 일부를 만주 땅의 일부를 그 러시아가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수도가 원래 모스크바였다가 상트피터스부르크였다가 러시아 혁명 이후에 수도가 다시 모스크바로 됐거든요. 근데 이쪽이 유럽 땅이에요. 유럽. 근데 바다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발틱해로도 나가고 어디로 나가요? 흑해로도 나오고. 근데 북극으로 올라가면은 무르만스크라는 북극의 큰 그 항구가 있는데, 북극해는 지금은 이제 기후가 온난화 때문에 많이 그 날씨가 따뜻해졌잖아요. 근데 옛날에 깡깡 얼었었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오는 거야. 그래서 우랄 산맥을 넘어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오냐? 동해바다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동해바다 쪽으로 가니까 저쪽에 뭡니까? 알래스카 쪽으로부터 쭉 내려오면 너무나 춥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그래서 온 항구가 어디야? 그게 바로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그런데요, 사실은 블라디보스토크 겨울에 가면 깡깡 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블라디보스토크, 여러분 선생님 성남문화원 저기 방학 때 여름에 한번 모시고 블라디보스토크 한번 가시죠. 도메시에서 배 타면은 13시간 걸립니다. 오후 1시에 타면은 3시 출발. 그러면은 그 다음날 블라디보스토크에 오후 4시 도착입니다. 백값은 왕복 70만원입니다. 옛날에는 왕복 35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비행기가 안 다닙니다. 그래서 백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특히 백값이 우리나라 사람들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러시아 사람들 때문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이 따뜻한 나라를 좋아해요. 추우니까.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데로 많이 가고 싶어요. 파타야 뭐 이런 데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려면은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타냐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와서 배를 타고 우리나라 동해로 해서 인천으로 해서 그 태국으로 가는 거예요. 속된 거나 트랜지트 하는 거예요. 트랜지트. 그래서 러시아 애들은 그래서 배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좋아졌을 때 그럼 왕복 35만 원이야 배값. 왕복.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름에요. 얼마나 시원한지 아세요? 썸머타임이야. 그건 북쪽이잖아. 북쪽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서양이에요. 저를 가이드로 부르세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역 근처에 우리 한국 민박이 그렇게 많아. 근데 여러분의 품이 있으니까 제가 좀 싸게 해드릴게. 블라디보스토크에 롯데 호텔이 있어. 한국의 롯데. 5성급이야. 그러니까 뭐 괜찮죠. 지금 현재 1박에 조식 포함해서 한 110달러? 별거 다 알아. 그쵸?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이 검색을 해. 박환,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가이드북 다 있어. 그리고 그쪽에 가이드들이 다 제 책 들고 가이드해. 그러니까 제가 외교부 장관 표창도 받았지. 별 장사 다 합니다. 그래서 1860 그리고 나서 러시아 땅이 된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최초로 이주한 거. 그게 바로 1864년인 거야. 러시아 땅이 된 다음에 두만강 이북 쪽이 러시아 땅이 된 다음에 그쵸? 1864년이야. 그래서 올해가 바로 160주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강의를 조금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이 그러면 이어서 2시간 두 번째 시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그 2024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있었으니까 러일 전쟁 일어난 또 기념해가 되고 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주목을 못하고 있는데 1914년 있죠.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어요. 그러니까 1941년 12월에 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잖아요. 그래서 1914년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발발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그 주목이 되는 그런 해가 바로 올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1차 세계대전이 현대전이죠. 현대. 오늘날과 같은 전쟁. 이 전쟁이 본격화되는 것이 1차 세계대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기관단총 있지 않습니까? 드르륵 하는 기관단총 그 유명한 게 이제 막심 기관총 이 유명한데 기관총이라든가 또 탱크 있죠. 탱크라든가 비행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에서 가끔가다 사용되는 화생방, 독가스 있죠. 이게 등장하는 것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사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904년 러일 전쟁, 1914년 1차 세계대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전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는 주목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렇게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그건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쟁, 국제전과 관련해서 한국에 대한 이해. 그래서 특히 1차 세계대전 때는요,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대량 학살,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전쟁도요, 주로 이제 이렇게 기관단총 뭐 이런 거 사용하고 탱크가 등장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전쟁이 있어서 참호를 파잖아요. 땅을 파잖아요. 그 참호전이라고 하면 이거 다 1차 세계대전. 그때부터 참호전이 시작이 이제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요. 수많은 사람이 전쟁 공포에 시달리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발전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개인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정신치료 있죠?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정신질환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생긴 게 뭐냐?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게 1차 세계대전. 수혈이 시작된 것도 2차 대전 때문에. 네?
사람 피 수혈도 그때부터 시작.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라는 게 이제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량 학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병드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크게 병든 대사건이 1차 세계대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1차 세계대전도 러일전쟁보다 더 큰 전쟁으로서 올해 사실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다. 세계적인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러시아와 한국과 관련해서 한국과 러시아가 한 편일 때도 있었고 같은 편, 한국과 러시아가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된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새는 가끔 저도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진짜 싫은 사람 있어요. 예? 진짜 싫은 사람. 예? 나이 먹으니까 안 보면 안 받지, 안 보는 게 편해. 그래도 참 할 수 없이 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가끔 가다가 적과의 동침에 대해서도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으니까, 특히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 될 수도 없고 영원한 적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미국이 지금 그 우크라이나 편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미국 편을 안 들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 러시아하고 관계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러시아하고는 다 차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안 떠. 예전에는 인천 블라디보스토크, 인천 바이카로스가 아닌 이르크츠크, 인천 상트피터스부르크, 인천 모스크바,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떠요. 그러니까 모스크바를 가려면 인천 두바이에서 모스크바로 들어가든지 지금 이렇게 경로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배가 없다가 배가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배값이 치솟은 거죠. 그쵸?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죠. 이 전쟁 상태인 나라에는 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예? 이럴 때는 이제 진짜 몸 조심해야 되죠. 예? 몸 조심할 필요가 있고, 전쟁이 이제 진짜 긴급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지금 어쨌든 상황이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러시아하고의 어떤 국제적인 관계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인적이나 문화적이나 뭐 이런 특히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구멍을 튀어놓을 필요는 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비행기는 인천 블라디보스토크 정도는 이렇게 조금 요번에 이제 주한 러시아 대사 최근에 인터뷰가 있었는데 러시아 측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이 비행 노선을 잘라버린 것이기 때문에 금지시킨 것이기 때문에 주한 러시아 대사가 인천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정도는 조금 이렇게 조금 정치적 군사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한 줄기 문화적 교류 정도는 또 하나 정도는 터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러시아 대사가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나 획일적인 단선적인 것보다도 약간 이렇게 적과의 동침도 적절하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영원한 적국도 영원한 우방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러시아하고 한국이요. 일본이 공동이 적일 때가 있었어요. 일본이. 예? 그때는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리게 동맹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04년 5년 러일전쟁 때는 반일이라는 공통적으로 상호 협조했던. 러일전쟁 때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웠잖아요. 근데 일본이 우리 조선을 먹으려고 자꾸 드니까 물론 러시아도 먹으려고 했어요. 러시아도 물론. 예? 그런데 더 일본이 직접적으로 심했기 때문에 일단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러시아하고 조금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 러일전쟁 당시에. 예? 그랬고 또 1905년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1905년에 러시아가 일본한테 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일본에 대해서 계속 적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일본이 동맹국이 됐어요. 동맹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본하고 적대감이 있을 때는 우리 독립운동가를 많이 도와줬어. 그렇지만 러시아하고 일본이 우방국이 될 때는 러시아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 전 세계를 어떻게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 시베리아로 군대를 보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도 보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혁명군,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는 혁명을 진압하죠. 근데 우리의 적대국은 일본이잖아요. 일본이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출병 군대를 보낸 거야. 예? 그래서 공산당을 탄압한다고. 근데 우리는 일본하고 싸워야 되니까 전략적으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러시아 공산당하고 손을 잡은 거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던 홍범도인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홍범도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홍범도가 전략적으로 공산당한 거냐, 아니면 진짜 공산당이냐, 그걸 알 수가 없어.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거는. 예,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러시아와 한국이 일본을 공동으로 적으로 했을 때는 같은 편이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컨대 러시아가 1914년, 17년부터 우리가 일본과 러시아가 연합국이다. 같은 편이다. 그럼 우리는 러시아하고 적대국이 되는 거죠. 또 러시아가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스탈린이라든가 이럴 때는 뭐 우리하고 적대국이죠. 그리고 1945년 해방 이후, 그리고 특히 1950년 6.25 전쟁. 이때는 어떻게 돼요? 러시아하고 우리는, 소련은, 그러니까 1922년 12월 31일자로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소비에트 유니온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하고 이제 적대국이고, 그런데 이제 1953년 7월달에 휴전이 있었잖아요. 1953년에 누가 죽었냐면 스탈린이 사망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6.25 전쟁이 끝난 거예요. 50년도 53년 전쟁이 스탈린이 사망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뭐가 있었냐면 대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대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면, 바이든에서 바뀌면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미국도 한국 전쟁에 있어서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은 서방, 나토를 동원해서 끊임없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전쟁이 좀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식으로 돼야 바이든이 대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외교부 쪽하고 좀 가깝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외교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여러분 일제시대 때 국민당 장제석 국민당 군대 있잖아요. 이쪽이 미국에서 그 당시에 물자를 마오쩌둥하고 싸울 때 엄청 대줬거든요. 근데 국민당 군대가 부패해가지고 그걸 다 팔아먹었거든. 그런 것처럼 월남전에도,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군대가 그렇대요. 예, 무기를 끊임없이 대주면 끊임없이 팔아먹는데, 예, 우리는 그거를 생판 모르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게 좀 군대 시스템이 우리하고 좀 다르대요. 그러니까 여러 이 각 지역마다 속된 말로 군벌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중국 같은 데도 이제 장장령 군벌이라든가 별별 군벌들이 쫙 있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크다 보면.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우크라이나 같은 데도 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령관이 지역 사람들 중심으로 의 총대장인데 이 국민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래도 다른 지역 사람들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대요. 병력 보충을. 그러면 자기네가 부패해서 자기네끼리 해먹는데 못 해먹게 되니까. 그런 것도 일면이 있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기라든가 이런 거를 대주더라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돼.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외교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갸우뚱. 아니 이거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요새 같은 때도 옛날처럼 그렇게 물자를 팔아먹는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러시아의 상황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이쪽도 상황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또 이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 정보를 대체적으로 이제 그 서방 쪽 것만 이제 듣다 보니까 또 외교관들은 이쪽 저쪽을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 분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느냐. 근데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러시아 쪽하고는요 지금 우리가 과장급 거래도 없어요. 그리고 과장이라는 게 사실은 공무원 높은 거거든요. 높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그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소통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쪽에 주로 근무했던 외교관들, 러시아 쪽에 주로 근무했던 외교관들은요 약간 또 친러파적인 그런 게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제가 아는 친구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한국 대사관에 무관으로 가 있거든요. 대령인데, 근데 이제 뭐 그런 애들 들어오면 한번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가 지금 문제인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좀 귀를 열어놓고 자꾸 들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뭔가 우리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통일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러시아하고 중국과 러시아하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관점도 좀 필요하다. 현실적 관점이 가장 중요하고 다만 이제 미래에 통일이 되고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러 관계, 러한 관계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단기적, 중장기적 관점이 함께 어우러지는 조금 너무나 단선적이고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도 러시아와 관련해서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37년에 스탈린이 말이죠. 이게 국제관계가 있는데 스탈린에 의해서 1937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러시아 연해주하고 이쪽 지역에 우리 고려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러니까 구소련 시대 1991년 12월에 구소련이 붕괴가 됐거든요. 그 이전에 구소련 지금 구소련이 왜 구소련이라고 그러냐면 소비에트 유니온은 지금 현재 러시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도 구소련이었어요. 소비에트 유니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러시아를 포함해서 발티크 연안에 있는 발트 삼국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 다음에 그 옆에 벨로루시가 있죠. 벨라루시, 백러시아 공화국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있고, 몰다브라는 나라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코카소스 지역에,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조지아. 옛날에는 그루지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 이름 조지아로 바뀌었어.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이제 코카소스 지역이라고 산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 우즈베크, 키르기스, 타지크, 투르크메니아 그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전체적으로 러시아였거든요. 소비에트 유니온이었거든요. 근데 91년 12월에 붕괴가 됐어. 그러니까 붕괴되기 이전에 그 구소련에 살았던 사람들, 한국인들, 그 사람들을 고려인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 고려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려인인데 나라가 짜게졌잖아요. 나라가 짜게지니까 원래는 다 소련 사람이었어. 그러면 이제 국적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각각의 독립된 나라에. 근데 국적을 신청하는데 90년대 초에는 100달러였어요. 국적 신청하는데. 근데 교수 한 달 월급 100달러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얼마냐면은 국적 취득하는데요. 국적 등록하는데 2,000달러예요. 지금 현재. 엄청 올랐어. 근데 그 당시에도 100달러였어요. 지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하여튼 한 달 월급 100달러가 국적 취득비니까 나라가 다 짜게졌으니까요. 옛날에 원래 소련 사람들은 괜찮아. 내가 우즈베크 사람이야. 그럼 우즈베크에 등록을 해야 돼. 근데 우즈베크는 원래 우즈베크족이 있어요. 카자흐스탄에 카자흐족이 있어요. 얘네들은 같은데 우리는 소수민족이잖아요. 근데 100달러가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국적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못한 거지, 안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무국적자가 된 거예요. 국적이 없어. 무국적자. 국적이 없으면요, 공무원이 될 수 없어. 일자리도 얻을 수 없어. 교육도 자녀가 못 받아. 그 다음에 병원도 못 가. 지금 현재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고려인 가운데서
특히 우크라이나도 그 당시에 많이 갔어요. 왜냐면 농사 짓는다는 개념이요, 우리 한국 개념하고 달라요. 농사를 지을 때 농사가 잘 되는 옛날에 같은 땅이니까 같은 나라니까 카자흐스탄은 농사가 잘 안 돼요. 우즈베키스탄은 농사가 잘 돼요. 거긴 좀 더워. 예? 쌀이라든가 면화 이 생산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그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나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농사를 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갔다가 겨울에 돌아와, 가을에 추수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농촌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이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어디로 가냐면요,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 거기가 밀 생산이 많이 돼요. 밀, 양파 이런 거 잘 돼요. 밀 생산하러 거기 가요. 거기 농사지러 갔는데 나라가 소련이라는 나라가 짜게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즈베키스탄 자기네 고향으로 온다고 생각하고 국적 취득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무국적자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국적이니까 한국 대사관에서도 안 도와줘.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적도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국적도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쟁 나니까 난리가 난 거야. 예, 어떻게도.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일부 사람한테 돈을 줘서 국적을 취득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전라남도 광주라든가 한국에 한 500명 들어와 있어. 그 사람들 국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 방송국에서 자꾸 캠페인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이 광복 80주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카자흐나 우즈베크나 우리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정부하고 저걸 해야 돼. 소위 말하면 외교적인 그 협상을 해야 돼. 해서 우리 고려인들이 국적을 취득하는데 만약에 1인당 2,000달러다. 그럼 1,000달러로 하고 그리고 일괄로 전부 다 국적 취득하게 해주는 거. 우리 그 사람들 국적을 우크라이나 국적 취득하는 거야. 한국 국적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다른 거보다도 애들을 학교를 보낼 수 있잖아요. 애들을 학교 못 보내면 걔네들이 똑같이 교육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 또 거기다 의료보험이에요. 공산주의 국가 비슷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병원을 못 가요. 애초에 병원비가 엄청 비싸요. 예? 우리도 지금 여러분도 의료보험 많이 내고 계시죠? 예? 근데 더 비싸. 그쪽에.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든 무슨 정부든 간에 광복 80주년에 무슨 이벤트성 행사 있죠? 이거 좀 하나 하지 말고 그리고요 지금 현재 SBS를 중심으로 해서 그 뭐 희망 캠페인 그래가지고 뭐 한 달에 2만 원씩 내라고 그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거기 저도 나와요. 저도 나오는데 제가 생각에는 그거 2만 원씩 해가지고 언제 그거라 해서 나라에서 통 크게 그거 해봤자 몇만 명이나 되겠어요. 그거 전체 해봤자 뭐 10,000명도 안 돼요. 그거 저기 한국 국가에서 그 각 나라들하고 저거 해가지고 그거 저 가격 좀 다운 시켜가지고 일괄로 우리나라 국적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국적 취득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안정된 그 국민으로서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나. 저 지금 건의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는 제가 건의를 해놨어. 이거는 정부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거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좀 통큰 저거지. 이거 무슨 캠페인에서 2만 원 내라, 3만 원 내라, 매달 뭐 1년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따구 소리 할 거 뭐 있냐. 구구절절하게, 찌질하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그 인식은 전혀 지금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무국적자, 저희는 이제 해외 가더라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숨어 살아요. 국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뭐 국적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만날 일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방송을 보니까 저는 우크라이나에만 무국적자가 많은 줄 알았어요. 예? 거기만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방송 나오고 보니까 타시켄트, 우즈베키스탄 수도가 타시켄트 아닙니까? 그쪽에도 보니까 무국적자가 많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보니까요, 옆에 그 타지크스탄이라고, 타지크스탄. 예, 타지크스탄이 내전이 많았어. 또. 그러니까 내전이 있을 때 거기서 도망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럼 우리 부산 피난 북에서 한 것처럼 돈이 없잖아요. 근데 2,000달러가 거기 뭐 A 이름이에요. 예? 근데 거기
그 100달러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러니까 그냥 뭐 완전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독립운동사 쪽을 하다 보니까 미처 몰랐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국회의원들은 뭐하고 있냐고.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아니니까. 아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새끼들. 예, 죄송합니다. 예. 국적을 우리가 무국적자라고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건 뭐죠? 한국으로? 한국 정부에서 절대로 안 그러라고 그래요. 왜? 예? 한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구소련 시절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독립운동가 후손들 있죠. 그 사람들은 후손을 확인하기 위한 후손 확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 위원이야. 예? 그거 해서 법무부하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 출국관리소 그쪽하고, 그 다음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있죠. 국과수. 그러니까 그 DNA 검사를 해요. 예, DNA. 예, 그 사실 간단해요. 예, 구강으로 하면 DNA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서류하고 그 심의를 해요, 저희가. 그래서 독립운동가 후손이 맞으면 특별교환을 다 시켜요. 그런데 독립운동가 후손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난민 형태로 우리나라를 받아들이면 우리나라에도 나름대로 그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의 정책은 뭐냐면은, 기본 정책은 현지에서 교민들이 국적을 취득해서 거기서 잘 사는 거, 그리고 한국을 모국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별도로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외교부의 기본 정책,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든가 또는 기타 유공자, 그리고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일정하게 대부분 농민들이에요. 농업종사자,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게 없어. 배우도 없어. 이런 사람이 한국으로 특별교화에서 그런 식으로 들어와 버리면, 난민으로 들어와 버리면 한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 한국 정부에서 그거 허락 안 해요. 네. 근데 각각 분리된 구소련 국가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돈을 예를 들어 뭐 2,000불이 냈다든지 무슨 뭐 100불에서 되는데 그 돈만을 받기 위한 수단은 아니고 거기서 꺼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일부러 모두 국적을 취득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돈을 좀 올려가지고 못 받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네, 우리 선생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생각이 납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종교적인 이슬람이라든가 이렇게 별로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다민족 국가예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수민족에 대해서도 조금 좀 부드럽다 그럴까요? 그런 정책을 쓰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껴안는 그러한 나라인데,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는 안 그래요.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은요, 예전에 이슬람 성지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카자흐스탄에는. 근데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는 아시겠지만, 타시켄트는 약간 뭐 새로 만든 도시지만, 사마르칸트라든가 부하라라든가 시바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데는 이슬람의 성지고 옛날에 대표적인 실크로드 노적에 있는 그런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고려인들이 구소련 시절에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을 많이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려인들은 살 길은 그 당시에 종주국인 러시아다. 그러니까 러시아어만 배웠어요. 그리고 러시아인의 약간의 하수인 역할 비슷한 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을 좀 천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 고려인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이 자기네가 또 독립국이 되니까 카자크어를 할 줄 알아야 카자크 국민, 우즈베키스탄어를 할 줄 알아야 우즈베키스탄 국민 또는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예,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려인들은요, 우즈베크어나 카자크어 잘 못해요. 대부분 다 러시아어만, 러시아어만 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은 그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외교적으로 잘,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우즈베키스탄이 제일,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잘 살아요. 카자흐스탄은 그 석유 매장량이 많습니다. 오리 매장량이. 우리나라 삼성도 들어가 있어요. 큰. 그 우즈베키스탄은 사실은 옛날에 우리 그 김우중 회장 있죠. 대우가 안지잔에 들어가서 자동차 공장, 대우자동차를 했어요. 거기는 이제 굉장히 그래서 또 처음에는 좀 러시아하고 해서 그 괜찮았는데 지금은 썩 그렇게 뭐 대우도 망했잖아요. 김우중 것도 망하고. 근데 그 우즈베키스탄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구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은 거의 비슷한 정도다라고. 그 보수적이에요. 이슬람도 세고. 그리고 이슬람교를 안 믿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배타적이고.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은 좀 배타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그래서요, 지금 현재 우리 고려인들 가운데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 있죠? 거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이에요. 예,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도 여기 일하는 많이 와 있어요. 왜? 거기에 임금이 낮아요. 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 달 또는 1년 돈 벌고 가면 진짜 떼돈 버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한테도. 예, 그러나 한국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가운데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 거의 다 모스크바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농촌. 그래서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대부분요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마찬가지다. 안 가겠다. 귀찮다.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은 뭐가 잘 돼 있냐면 사실은 연금제도가 잘 돼 있어요. 펜시아라고 그래가지고 연금제도가 잘 돼 있거든요. 일찍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냥 퇴직하고 먹고 지내는 거는 괜찮아요. 기본적인 수칙, 그냥 뭐 차, 하여튼 세금도 싸고. 근데 같이 못 산다는 게 문제지. 같이 못 산다는 게 문제지. 기본적인 거 해결하는 데는 한국보다도 현지가 낫다. 제 생각에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들도 안 올라오고. 이제 또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왜 칸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그 땅이란 스타라나 그래서요. 우즈베키스탄 땅이란 뜻입니다. 땅. 그러니까 땅.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그러니까 우즈벡 그 족이 사는 땅. 스탄 거룩한 땅이라고. 거룩한 땅 일종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말로 스트라나가 이게 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새는 예전에는요 다 러시아로 써 있었는데 요새는 다 우즈베크어로 써 있어요. 이거 러시아가 통하긴 통해요. 통하긴 통하는데 말이 틀려요, 다 이렇게? 네, 달라요. 그래서요 하나 이제 그냥 팁으로 제가 이제 그 가서 고려인 학교, 고려인 한국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한국어 교육원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우리 고려인을 대상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나라 현지인 또 배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산업연수라든가 돈 벌러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어를 몇 급 이상 따야만 한국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떼돈 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배워요. 그 사람들. 하여튼 좀 뒷말을 제가 잊어버렸네. 말씀드리자고. 뭐였죠? 그러니까 그 땅이란 뜻이고. 그거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생각나시면. 네, 생각나. 잠깐 그냥 잊어버렸어요. 제가 물 조금만 더 볼게요. 하도 그냥 좋은 수준 높은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스탄이라는 게 이제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길인지 알고 제가 이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를 갔다 시작해서 물어보니까 스탄이 그냥 거룩한 땅이 된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저는 사실은 술을 좀 좋아하는데요. 술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술이 제가 아르메니아산 꼬냑을 좋아합니다. 유명한 사람. 아라라트라는 그 꼬냑이 있거든요. 좋아하는데 보니까 그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 그렇게 싸워요. 사이가 안 좋고. 그리고 보니까 그 1차 세계대전 어간해서 터키 애들이 보니까
아르메니아 애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더라니까요. 아, 나 참. 그거 보니까 참 쌀벌해요. 그리고 조지아 애들이 원래 그루지아인데, 조지아 출신 가운데 제일 유명한 놈 누군지 아세요? 어이구, 잘하시네. 스탈린이 조지아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 마피아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조지아 마피아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체첸 마피아가 유명해요. 체첸. 그 다음에 까레츠, 우리 고려인 마피아. 네? 그러니까 그 체첸 애들 독종 중에 상독종이에요. 예? 예, 걔네들이 마피아가 제가요 러시아 초창기 다닐 때 제가 러시아는 한 50번 이상 갔다 온 것 같아요. 어휴. 근데 초창기부터 다녔거든요. 근데 초창기 다닐 때는 마피아를 대동하고 다녔어요. 마피아를. 근데 마피아를 대동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게 구소련 시절에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전 싫어요. 딱 한마디로 싫다라고 딱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불편해요. 거주의전의 자유가 없거든요. 네? 거주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재형의 아들, 딸하고 아들도 만나러 다니고 카자흐스탄, 뭐 저기 또 우즈베키스탄은 없고 카자흐하고 어디 키르기스탄, 러시아하고 이런 데 있는데 러시아는 그나마 그런데 카자흐하고 키르기스하고 이런 데 돌아다니는 데는 거기 여행사 가이드들이요 다녀본 적이 없는 거야 90년대 초에. 왜냐면은 국내 여행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주로 돌아다니는 놈들은 마피아, 이거 마피아도 옛날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말하면 KGB 애들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음악 무용하는 이런 하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스포츠맨들 있죠. 걔네들이 이제 국내외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만 돌아다녀 본 거야. 그러니까 저희를 안내하는 여행사 직원들은 다 마피아예요. 얘네들이 KGB 출신들이야. 그러니까 KGB 출신이니까 국내외를 많이 돌아다녀도 봤던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리도 알고 뭐 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요, 만약에 내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러시아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호텔에 여러분이 숙박을 하면은 일단 여권 달라고 그래요. 거주지 등록을 해요. 걔네들이, 얘 호텔에 잔다. 그럼 그거는 이제 경찰서에 통보하는 거거든요. 거주지 등록을 시켜요. 여권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정답 말이죠. 근데 제가 그냥 그 친구집이 있어. 친구가 있어. 친구 개인집에 가서 자잖아요. 관할 경찰서에 가서 거주 등록을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네,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럼 민박 민박도 다 신고가 되는 거예요. 민박 가면 제가 아까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 한국 민박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민박도 이제 그 넓은 의미에서의 민박인데 민박도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어요. 1등급 민박은 이제 약간 그 우리나라 모텔 수준이에요. 이게 작은 호텔. 예? 그런 수준인데 거기서 대행을 해줘요. 민박에서. 그러니까 그 외국인 숙박적으니까. 근데 그냥 일반 개인, 내가 친구 집에서 자잖아요. 그러면 관할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기차를 탄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바롭스크까지 기차를 탔다.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수원까지 탄다. 그래도 이제 뭐 우리 옛날에 그 차장이 있잖아요. 차장이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여권을 다 봐요. 여권 내라, 파스포트. 그러니까 러시아나 동구권에 이런 다닐 때 항상 그 여권을 갖고 다녀야 돼요. 파스포트. 그러니까 러시아 말로 파스포트라고 그래요. 파스포트 항상 보여달라고 해요. 그거 항상 확인해요. 그러니까 거주이전이 잘못 없어. 예? 근데 마피아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없으면은 그런 거주지 등 그 옛날에는요 러시아 초창기 갔을 때는 자기가 가는 지역을 다 일일이 적었어야 돼요. 중간중간에 경찰이 이게 보여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너 왜 여기 거주지 여기 간다고 기자에 없는데 왜 여기 가냐? 그래서 저도 저기 경찰서 유치장에도 한번 들어갔다 왔어요. 예? 왜냐면 저는 독립운동사를 전공하니까 어디를 주로 가냐면은 국경지대를 가요. 중소 국경지대 이런 데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새끼야 왜 이렇게 국경만 들어올 때는 뚜리즘 관광 간첩을 스피온이라고 해요. 너 스피온 아니냐? 네. 그렇게. 그러니까 재수없으면. 그래서 요새는 제가 안 가요. 네, 잘못 갔다가 저 같은 사람은 엮이거든요. 그리고 뭐 쟤는 국경만 왔다 갔다 했고, 또 꼭 그리고 저희는요. 아까 제가 사진 한다고 했잖아요. 중앙 사진을 찍어대잖아 국경을 검문소 같은 데. 그렇잖아요. 옛날에 일본군 빵카라든가 뭐 등등 이래서 찍는 건데 의심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피어는 그 간첩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그래도 영창에도 한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 무서워요. 그래서 오라 그래도 안 가요. 예? 예, 올해 또 러시아 한일 이제 16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서 그 사진전 한다고 오라고, 예? 제 사진 내가 다 제 사진 갖고 전시한다고. 근데 네, 뭐 봐서 천천히 상황 봐서 가겠다고. 예? 그렇잖아요. 거기 마누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새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18만 명 강제이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고려인들이 한 50만 명 살았어요. 근데 그 소리를 몰라 그랬어. 근데 그 각각의 나라들이 뭐가 생겼냐면은 자기네 민족주의가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고려인에 대해서 배척을 하니까 고려인들이 다 떠나는 거죠. 속된 말로. 그러니까 아까 우크라이나로도 떠나고 한국으로 떠나고 웬만한 사람들은요 러시아의 대도시로 다 갔어요. 왜냐? 우리 고려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독일에서 유태인 있죠. 처럼. 그러니까 믿을 거 돈밖에 없다. 그래서 돈만 하고 그 상층부인 러시아어만 하고 러시아한테만 충성하고 그 현재 있는 애들은 무식하잖아요. 그쪽 애들이 조금 우리보다는 조금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 새끼들 말이야 러시아의 앞잡이 같은 놈의 새끼들 말이지 이런 게 사실은 아까 선생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요. 러시아 우리가 우즈베키스탄하고 이렇게 축구도 하고 가끔 그쪽에 하거든요. 그럴 때 우즈베크 국민들 감사합니다. 그럼 프랜카드도 크게 한번 전략적으로 외교부에서 왜냐면 37년에 강제이주 당했을 때 러시아가 보냈잖아요. 러시아가 보냈는데 그때 우리하고 같은 차지에 있는 게 우즈베크하고 카자크, 키르기즈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 마국간이라든가 등등 걔네들 염소, 양 같은 거 많이 치고 말을 많이 먹여요. 전프로 초원 말이 많거든요. 그 마국간을 많이 빌려줘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 9월부터 12월에 겨울에 갔거든. 이쪽에요 여름엔 더워. 근데 겨울에는 아주 추워. 거기서 벗어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실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무슨 축구라든가 이렇게 공동 행사할 때 크게 프랜카드도 걸어라. 전략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벤트, 세리머니 이런 것도 좀 하고 그게 진짜 우리가 그쪽에서 우리 국민들을 살리는 길이지. 예?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근데 외교부 놈들도 그렇고 이게 정부가 그런 대가리는 안 돌아.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권유하고 있다. 네. 예, 러시아의 우리 한일 정책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 외교하고요, 국방하고 경제예요. 러시아는요, 우리가 전쟁과 관련해서 자기네가 유리하냐 안 하냐, 국방의 관점에서 한국을 때에 따라 평가해요. 하나는 돈 문제예요, 경제. 그래서 국방상으로서 러시아한테 우리 고려인이 좀 불리하다. 그러니까 우리 고려인하고 일본 사람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야. 구별이 안 간다. 그러니까 일본 놈이 1937년에 7월 7일 중일전쟁이 일으키거든요. 중국 본토로 쳐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일본 놈들이 러시아로 쳐들어올 수 있는데 이때 국경지대, 중국과 러시아 국경지대에 우리 조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놈하고 구별이 안 간다. 그럼 큰일 나잖아요. 예? 그러면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중앙아시아로 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국방의 문제죠. 그렇죠? 근데 경제 문제. 처음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러시아로 막 두만강 넘어서 갔을 때 굉장히 잘해줬어요. 러시아 정교를 믿게 해가지고 대부, 대모 해서 대자, 대녀 이렇게 되는 거야. 돌봐주는 거야. 예? 그리고 세금도 공짜로 해줬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연해주가 그 당시에는 11회 횡단철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별로 없고 군인들은 조금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농사도 짓고 또 이것도 하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다 공짜로 줄게. 그래서 경제적으로 개척하려고 굉장히 활용을 많이, 이용을 많이 했어요. 도와줬어요. 그때는 유화정책을 한 거지. 그러나 국방과 관련해서는 바로 내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도 미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 있죠. 미국의 국방적인 차원에서 그 격리 수용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러한 형태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국방과 경제라는 실익, 현실적인 문제죠.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과 러시아 관계 90년에 국교 수교를 했습니다. 1990년에 수교를 했고 아까 좀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을 할 1904년 2월달에 러일 전쟁이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국제사회에서는 딱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러시아하고 이거 일본 전쟁에서 그 당시에 일본이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겼죠.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대격변이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요 전쟁을 계속 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청일전 1894년 이것도 94년이에요.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게 일본이 청나라를 이길 줄은 몰랐어요. 이겼잖아요. 이겨서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막대한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막대한. 그래서 처음에 일본 국민들이 전쟁하고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청일전쟁에서 이겨보니까 배상금이 어마어마하니까 이야 이거 전쟁 괜찮구나. 그러니까 이제 러일전쟁 1차 세계대전. 근데 러일전쟁에서는 사실은 이겼지만 배상금을 많이 못 받았어요. 거의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니까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의 산동반도인데 교주만이라고 있어요. 예? 여기 중국 맥주 가운데 좀 칭따오 잘 아시죠? 청도 맥주. 이 청도 지역이 원래 독일 맥주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독일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군대가 있으니까 일본의 독일 군대를 공격한 거예요. 1차 세계대전. 그러면서 자기가 자진해서 참전한 거예요. 왜? 전쟁을 해야 돈이 들어오니까. 돈벌이가 된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도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 또 1917년, 18년부터 22년까지 10년의 출병 등등 37년의 중일전쟁, 31년의 만주전쟁, 만주사변. 그러니까 일본은 천황과 더불어서요 국민이 원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국민도 헷가닥한 거예요. 왜? 돈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국민들한테 경제적으로 그리고 일본에서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러시아도 지금 전쟁하는지 말인지 잘 모른대요, 자기네. 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나토라는 서방 국가들이 그리고요 하리키우라고 이제 2대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는요 러시아 본토하고 30km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키이우 있죠, 키예프에서 한 300~400km밖에 안 돼요. 모스크바까지.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안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못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본토를 공격하면 푸틴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어마어마한 보복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 국민들은요 전쟁하는지 잘 몰라요. 그럴 정도로 지금 그리고 푸틴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데 뭐. 그 이야기는 우리 한국 교민의 회장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물가도 안정되고 아무 그 초창기에는 장례 세레모니가 좀 있었는데 요새 별로 없대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을 전쟁에 동원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애들이라든가 또는 저쪽에 시베리아 북단이라든가 이 못 사는 동네 있죠? 자치주 이런데 애들한테 봉급을 많이 주고 옛날에는 보니까 저렇게 하더라고요. 러시아들이 술을 좋아하잖아요. 보드카 도매권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원액 보드카를 주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타가지고요 병에다 넣어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도매권을 주더라고요. 옛날에 소련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할 때 그때 보니까 고려인들이 좀 아프가니스탄 사람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좀 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수염좀 기르고 하니까 번거지 같은 거 쓰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하고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소련 군대에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동원됐더라고요. 갔다 온 애들이 다 술 도매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떼돈 벌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서 구경 한번 가봤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은 전쟁에 대해서 자기 자녀들이 징집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잘 모른대요. 근데 물가는 안정되고 또 전쟁을 저쪽 끝에서 유럽에서 하지 연예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데서 하지도 않으니까 자기는 전혀 상관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그때 이제 러시아 전함입니다. 인천 앞바다에 와 있던 전함이에요. 마리아코우라고. 근데
4년 2월 달에 전쟁을 하잖아요. 하면서 일본한테 이제 결국 격침을 당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이 배를, 좋은 배를 일본 쪽에서 이용을 할까봐 스스로 자폭을 합니다. 러시아 배가. 그 배가 마랴코고요. 이 마랴코의 깃발이 지금 현재 한국의 인천 시립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빌려갔었어요. 제가 이제 아까 박물관 일도 한다고 했잖아요. 인천 시립박물관에도 제가 운영위원하고요. 그리고 제가 민속박물관에서도 강의하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고 강원에 있는데 거기 이제 현대사와 아카이브라는 잡지의 제가 편집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쭉 하는 사람인데 러시아의 상트피터스부르크 가면요, 페테르부르크 가면 거기 해군박물관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러니까 약간 임대에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죽은 러시아 수병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블라디보스톡에 또 묘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바랴코가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전함들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배들이고요. 처음에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냐면은 바로 여기 1904년 2월달에 일본이 러시아 함대를 기습하잖아요. 인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레코라든가 까레츠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격침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여순이 있습니다. 일본의 이 여순항에서 이제 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쪽이요, 서해안 쪽에서 대표적인 항구는 리순입니다. 이 옆에 여기서 1시간 정도 버스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여러분 딸의 대련입니다. 그러니까 서해안 쪽에 제일 중요한 북쪽에 있는 항구는 바로 여순항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택에 동해함대 사령부가 있잖아요. 이거 평택에 이제 서해함대 사령부가 있고 저쪽에 이제 동해시 쪽에 이제 그리고 이제 저기 뭡니까 진해에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요, 해군 핵기지, 핵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큰 대표적인 항구가 바로 여기 여순항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여순항 바로 옆에 안종무 의사가 1910년 4월 26일날 순국한 여순 감옥이 있습니다. 이 여순에 그리고요, 인천에서 여러분이 중국 갈 때 가장 비행기 값이 싼, 그러니까 거리가 제일 짧은 러시아 쪽은 블라디보스톡이고 인천에서, 중국은 딸의 대련입니다. 그래서 중국 갈 때 대련 가서 이동하시면 사실은 괜찮습니다. 비행기값 제일 쌉니다. 대련부터는요 전부 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캡텍스입니다. 그리고 일본 지금 현재 중국 고속철은요 한국 고속철보다 더 좋습니다. 아주 잘 있습니다. 우리보다 후발주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래서 여순에 가면 또 흔적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천이라고 썼는데, 이 봉천은 일제시대 때는 봉천인데 지금 현재는 심양입니다. 심양. 봉천 군벌이라고 옛날에 장항량 장장님 군벌도 있었고, 이 심양은 옛날에 청나라. 여러분 최근에 그 드라마 끝났는데 그 심양에 또 병자들한테 잡혀가가지고 누구죠? 연인. 그 드라마에서 주로 나오는 그 중국충 무대가 바로 심양 여기입니다. 봉천, 옛날에 봉천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일제시대 김두한이가 서울에서 피신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속된 말로 많이 있었던. 그리고 청나라의 태조인 누르하지의 묘도 여기 있습니다. 이 봉천. 여기가 요령성. 만주는 압록강 건너가 랴오닝성, 요령성, 두만강 건너가 찌린성, 길림성, 하얼빈인데 흥룡강성입니다. 그래서 요령성, 길림성, 흥룡강성이 3개성입니다. 3개. 돼 있는데 요령성 쪽에 가장 대표적인 항구가 리순이다. 봉천은 요령성의 중심도시, 요령성의 수도입니다. 봉천, 심양. 여기서 또 전투가 벌어졌어요. 1905년 3월에. 그리고 1905년 마지막에 1905년 5월에 동해해전. 여기 대마도 쪽에서 러시아 발틱 함대. 역시 발틱 함대인데요. 이 발틱 함대는 어디서 왔냐면 바로 발틱해. 상트피터스부르크 있는데 그 발틱해가 있거든요. 러시아는요 발틱해가 있고요. 흑해 함대. 북쪽에 북극 함대, 블라디보스톡에 극동 함대, 4개 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틱 함대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일본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05년에 미국의 포츠모드에서 그 러일 전쟁 협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러일 전쟁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사진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진기가 조금 유행하는 시기가 언제부터냐면은
제가 사진 전공한다 그랬죠? 1926년. 그때부터 비로소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사진도 있긴 있지만 그림으로 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사람들이 청일전쟁, 러일전쟁과 관련한 거는 그림으로, 화보집으로 나온 것이 굉장히 많다. 이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러일전쟁과 관련된 일본 측의 뭐 소설, 뭐 사진집, 화보집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서양 제국인 러시아, 황인종이 백인종을 이긴 대표적인 전투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자신감을 막 불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충어도 저희 9월에 있었고요. 그래서 여순에 가면 이렇게 여순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러일전쟁에 우리나라에서는 러일전쟁 흔적을 별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여순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순. 여순이고요. 이거는 이제 또 바다에 띄운 수레인데 이거 일본군 수레고 이거 러시아식 수레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고지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일본 군대가 중국의 여순으로 쳐들어갔어요. 그 전투를 하는데 일본 애들이요 전투에서 죽는 것보다는 설사병 걸려서 걸리는 거예요. 풍토병이라고 해요. 풍토병. 그래서 일본에서 개발한 약이 정로환이다. 여러분 저기 뭐 저거 하실 때 뭐 여행 가실 때 정로환 요새 뭐 분홍색으로 해서 많이 갖고 다니시죠? 예? 그게 일본이 러시아군하고 싸울 때 중국으로 진출했을 때 풍토병을 막기 위해서 개발한 약이다. 그래서 이게 한자가요. 칠정자, 로시아 로자, 그 약환자. 그래서 정로환이라는 게 러시아를 공격할 때 사용한 약이다. 그런 뜻입니다. 정로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름이 그래서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공격할 때 일본 군대가 많이 죽었다. 네, 그래서 일본하고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유적들이 러일 전쟁과 관련된 게 여기는 이제 그 회견했던 장소인데 이런 것들이 여순 쪽에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쪽에도 러일 전쟁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그 유적지들이 좀 있다. 러시아 쪽의 장군이요 마카로프 장군인데 블라디보스토크 해변가에 이렇게 또 동상이 서 있고요. 박물관인 아르세니프 박물관에도 이제 또 이렇게 그래서 빵카들 있죠? 빵카 요새들 러일 전쟁 때 사용했던 빵카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같은데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하바롭스크라든가 이런 데 검색을 하면 제가 낸 사진첩이 네이버에 그대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저한테 몇 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 지식백과 이런 데에서 이제 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셔도 좋고 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라는 제가 쓴 일반 여행기 가이드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가시게 되면 기회에 한번 보셔도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제 요새들이 있고요. 이런 요새들. 그리고 이제 이 러일 전쟁 때 우리 고종 황제는 일본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 편을 듭니다. 고종 황제가. 그래서 이제 이때 고종 황제가 그 만주에 파견했던 간도관리사 이봉윤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한테 밀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도와서 러시아가 이제 한경도 쪽에서도 전투를 하거든요. 만주에서도 전투할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길안내라든가 이런 걸 다 하도록 이렇게 러시아 편에서 그런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높은 사람이 이봉윤이라는 사람이고 간도관리사 이봉윤이라는 사람이고 고종황제의 밀명을 받아서 러시아 아나시모프 장군 소속으로 우리의 그 조선의 관리들과 군인들이 이제 활동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인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그 말을 못하니까 그죠? 러시아 말, 한국말이라든가 기타 중국 쪽 말을 못하니까 한국인 통역들이 그 러시아 한국어 통역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간파천 시절에 러시아 학교가 한국에 만들어졌었습니다. 이때 교육받은 그 한국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러시아군의 통역을 합니다. 아간파천 시절에 또 러시아 은행도 한국에 있었거든요. 뭐 등등 군대 사관학교도 만들고 총도요 베르탄소총이라고 그래가지고 러시아집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그 인물 통역과 군락업을 참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최재형 그리고 소라든가 아까 병사 건축 그런 말씀 초창기에 제가 드렸죠. 네, 최재형입니다. 배치가 최재형.
네, 그리고 외교관으로서는 해금 밀사였던 이종의 아버지가 바로 그 이범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범진이 외교관으로서 또 역할을 또 러시아를 돕는 그런 역할들을 또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1914년이 러일 전쟁 10주년이거든요. 근데 그때만 러시아가 일본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 패잔령들이 블라디보스토크 쪽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군대하고 힘을 합쳐서 러일 전쟁 발발 1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국내로 러시아 군대하고 힘을 합쳐서 같이 쳐들어가자. 그래서 정부를 만들었어요. 대한광복군 정부. 그리고 헤이그 밀사였던 이상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19년 4월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1914년에 벌써 블라디보스톡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정부를 만들고, 그리고 러시아하고 힘을 합쳐서 패잔명들하고 힘을 합쳐서 국내로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1914년 9월달에 딱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하고 러시아가 동맹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가지 못해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이상설이라는 사람이 결국 1917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북쪽으로 100km 올라간 우스리스크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화장해버려라 나를. 그리고 내가 일본 놈들 때문에 내 육신이 조선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강가에 뿌려달라. 그러면 그 강이 동해바다로 해서 고국으로 가지 않겠냐, 내 영혼이. 그래서 이상설이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화장, 우리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이해를 못 들어온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7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현충일 특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유해들,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강의하니까 두 번째 시간 이야기는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